그날 오후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비가 올 듯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대기실 창문 너머로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렸다. 박지훈 씨는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어머니가 앉아있는 병실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들려 있었지만 그 온기조차 그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문득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마치 중요한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다. 아저씨, 장모님 곁에 있는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말에 지훈의 손이 살짝 떨렸다. 차컵 안의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간호사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다른 환자에게 향했고 남겨진 말은 지훈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병원 간호사조차 그런 말을 남길 정도였을까?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불현듯 지난 수년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아내 서예원이 결혼 후 처음으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시절 장모님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딸을 도와준다고 내려오셨다. 처음엔 며칠만 있다가 올라가시겠다던 말씀이었지만 결국 15년 동안이나 함께 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세월 동안 지우는 단 한 번도 장모님이라는 단어를 거리감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존중하고 돌보고 챙겼다. 새벽이면 장모님이 드시고 싶어 하시던 미역국을 끓이고 장날이면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도 짐 하나 맡기지 않았다. 장모님이 연로해지고 다리가 불편해질 무렵엔 목욕탕에 모시고 다닌 일도 수차례였다. 남들은 사위는 반쪽 아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진짜 내 아들이 생긴 듯했다. 그 말을 장모님이 어느 날 친구분께 웃으며 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어쩐지 오늘 그 말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어쩌면 그 사위라는 위치는 언제까지나 남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의 생각은 그날 아침으로 되돌아갔다. 장모님은 최근 들어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고 검진 결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늘은 추가 정밀 검사를 위해 모시고 온 날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병원 입구에 들어섰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모님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아, 혹시라도 내가 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 네가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겠니? 그 말이 그에게는 기이하게 들렸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무슨 신경 써달라는 말인가?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든 간호든 전부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그냥 건강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간호사의 한마디는 그 평온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장모님의 며느리, 즉 그의 아내 서예원이 문제라는 건가? 아니면 어쩌면 그가 알고 있던 진심이 오해였던 걸까? 그는 다시 병실 쪽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장모님의 그림자가 보였다. 앉은 자세로 책을 들고 계셨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이상하게 느려 보였다. 그동안 정말 모든 걸 다 안고 살아오셨구나. 지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먹먹함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말한다. 아들은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고 딸은 시댁에서 살아야 하기에 멀어진다고. 하지만 그는 달랐다. 어릴 적 고아가 되어 친척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혼자 견뎌낸 세월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바로 시간과 진심이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오해나 감정이 있어도 끝까지 장모님을 지킬 것이라고. 왜냐면 그건 도리가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20여여 년 전 한여름의 어느 날, 부산 외곽의 산업단지 땡볕이 내리쬐는 오후였다. 집에서부터 3시간 넘게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그곳은 박지훈에게 낯설고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등에는 큼지막한 배낭을 메고 손에는 기숙사 배정서를 들고 있었다. 종이에 적힌 신입 기술직 사원, 제3기숙사라는 문구를 따라가려는데 이 넓은 산업단지 안에서 방향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익숙한 건 하나 없었다. 땀은 줄줄 흐르고 셔츠는 이미 등에 찰싹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를 퍼부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흩어졌다. 지훈도 허겁지겁 가까운 건물로 뛰어들었다. 그곳은 작은 매점이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매점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는 입구 근처 문턱 옆에 서서 물에 젖은 바지와 신발을 내려다보며 난처해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였다. 옆에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산 쓰실래요? 고개를 들어보니 또렷한 눈매에 짧은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우산을 들어 그의 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있었다. 비에 젖어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던 그녀는 그날 폭우 속에서도 가장 따뜻한 햇살처럼 보였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비 맞으시면 첫 출근부터 감기 걸리시겠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셨어요? 지우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전기 설비팀에 배치된 신입 기술자임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녀가 손가락으로 건너편 건물을 가리켰다. 독이 안 보이세요? 저기가 기숙사예요. 지금 가신 길 반대였어요. 거기 계속 가시면 공장 구역이거든요. 지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마침 저도 거기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비가 그친 후 함께 길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해원 본사 사무관리팀의 신입으로 입사한 같은 신입이었다. 매일같이 서류와 전화에 시달리는 사무직과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며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 서로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마주쳤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훈은 예원의 유쾌하고 단단한 성격에 빠져들었고 예원은 지훈의 성실하고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끌렸다. 공단의 기숙사에는 작은 공원과 헬스장 공동 세탁실이 있었고 일과 후에 함께 걷거나 조용히 앉아 도시락을 나누던 시간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예원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지훈 씨 있잖아요. 저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가끔은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지훈은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오래 남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은 어느덧 서로의 하루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공단의 봄은 늘 짧았지만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벚꽃이 날리는 날 지우는 결심했다. 예원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지우는 그날 퇴근 후 한참을 고민 끝에 예원을 조용히 불러내어 말했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자. 특별한 데 가고 싶어. 예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작고 아늑한 오뎅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날 밤 지우는 예원이 손을 닦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바닥만한 작은 반지 케이스 안에는 그가 반년 동안 아껴 모은 월급으로 구입한 은반지가 놓여 있었다. 예원아, 나 가진 거 많진 않아. 지금도 이렇게 공장 다니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내 곁에선 항상 웃고 싶어. 결혼해 줄래? 예원은 말이 없었다. 눈동자 안에서 반짝이던 조명이 이내 물방울로 흘러내렸다. 지훈아,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 두 사람의 결혼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공단 식당을 빌려 조촐한 피로연을 열었고 기숙사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예원의 부모님이 함께 축하해 주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축복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결혼에는 지훈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고향은 경상남도의 한 작은 시골이었다. 이미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사고로 잃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 시절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그 오래된 황토집의 비린내가 코끝에 맴돌았다. 할아버지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역시 그 뒤를 이었다. 그 장례식조차 그는 혼자 치렀다. 그때부터 지우는 고향을 향한 발걸음을 끊었다.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할 삼촌과 큰아버지는 유산이라 할 것도 없는 마당과 밭을 두고 서로 싸웠다. 지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 올라와 공장 아르바이트와 야간 대학을 병행하며 삶을 버텼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끝에 지금의 자리에 선 것이다. 예원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혼을 결심할 무렵 지우는 그녀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예원아, 혹시 나 같은 사람, 배경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나 그래도 괜찮겠어.
예원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네가 지나온 길도 앞으로 걸어갈 길도 내가 함께 할게. 그 말은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강력했다. 하지만 양가 상견례는 그렇지 않았다. 예원의 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지훈을 환영했지만 미묘한 거리감이 존재했다. 아버지는 몇 차례 머뭇거리며 물었다. 결혼 이후엔 어떻게 생활할 생각인가? 월세살이도 괜찮은가? 그 물음은 지훈에게 상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정중히 고개 숙이고 말했다. 지금은 기숙사 부부동에 들어가고 이행 2, 3년 안에 적금을 모아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원의 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야. 중요한 건 책임감이지. 그 말에 지우는 속으로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신을 향해 따뜻한 말을 해준 어른은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다. 결혼식이 한 달도 차이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지우는 공장 퇴근 후 예원과 함께 마트에서 식자재를 고르고 있었다. 집들이에 쓸 재료를 준비하던 중 예원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지훈아, 내 동생이 지금 기숙사 앞으로 왔다는데.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예원의 남동생 서태양. 지훈은 그에 대해 들은 적 있었다. 예원과 같은 핏줄이지만 정반대의 성격. 어릴 적 조부모 밑에서 자란 탓에 버릇이 없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말끝마다 형부면 다냐는 식의 태도였다고 했다. 몇 분 후 태양은 무뚝뚝한 얼굴로 나타났다. 운동복 차림에 껌을 씹으며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말도 없이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형부 되실 분이시죠?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태양은 팔짱을 낀 채 대뜸 이렇게 말했다. 결혼은 뭐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골이든 서울이든 기본은 해야죠. 예단 예물, 예단비 이런 거 다 준비하셨어요. 그 말에 예원이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야, 태양아, 그건 오빠랑 아빠가 다 얘기 끝낸 거잖아. 왜 갑자기? 하지만 태양은 말을 끊으며 웃음을 흘렸다. 얘기는 끝났겠지. 근데 난 아직 못 들었거든. 형부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될 거면 적어도 동생한테도 뭔가 보여줘야만 하는 거 아냐. 지우는 그제야 눈치를 챘다. 태양은 명분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님과 상의 드릴 때 예단비는 절반만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사정도 고려해서 합의한 내용이고요. 태양은 대뜸 소리쳤다. 그럼 나는 뭐야? 우리 집 막내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야. 지우는 태양의 노골적인 태도에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성이지 돈이 아닙니다. 형식보다 진심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태양은 비웃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간단히 하죠. 나한테 200만 원만 주시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명절에도 찾아뵙고 결혼식도 웃는 얼굴로 축하해 드릴게요. 그 정도야 가족이면 하실 수 있겠죠.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요구에 응하면 이후에도 또 다른 요구가 이어질 게 뻔했다. 하지만 정면 충돌하는 건 예원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이 얘기는 예원이랑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세 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가족이 돈으로 시작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말에 태양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신이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우는 뜻밖에도 단단한 사람이었다. 결국 태양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알겠어요. 뭐 지켜보죠. 그날 밤 지우는 예원과 함께 산책을 하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내 동생 예전부터 저렇게 좀 무례했어? 예원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걸 증명하듯 행동해. 사실 나도 가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해받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상처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내리라.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예식장은 크지 않았지만 예원의 부모님은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동료들은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다. 태양도 결혼식 내내 침묵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단지 부부가 아니라
예원의 가족 전체와 얽히는 이야기로 확장될 것임을. 결혼식이 끝난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 서예원이 첫 아이를 임신했다. 기쁜 소식에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꼭 껴안았다. 병원 진료 후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다. 예원아, 아이 태어나면 우리 둘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직장 다니느라 자주 못 도와줄 것 같아서. 예원은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히 힘들겠지. 근데 우리에겐 엄마가 계시잖아. 그렇게 장모님 김명자 여사 69세 욕취는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 두 사람의 신혼집에 오게 되었다. 본래는 아이가 100일쯤 될 때까지만 함께 있을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결국 15년이란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지우는 처음부터 김 여사를 장모님이 아닌 어머니로 대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식탁을 차리는 그녀 곁에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퇴근 후엔 함께 마트에 들러 반찬거리를 골랐다. 때로는 퇴근이 늦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어머니가 좋아하는 두유나 유자차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다. 지우나 네가 사위라는 게 난 참 자랑스러워. 지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결혼 전 가족의 온기 없이 자라며 받지 못한 말들이었다. 어머니는 집안일에도 빈틈이 없었지만 무엇보다 손주를 향한 사랑이 지극했다. 손주가 감기라도 걸릴라 치면 한밤중에도 옷을 챙겨 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곤 했다. 지훈도 그런 어머니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머니가 연로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가사 도우미를 불러들이거나 명절마다 혼자 시장을 다녀왔다. 어머니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배려에 익숙해졌고 서로 간의 신뢰와 애정이 깊어졌다. 그는 어머니의 생신마다 작은 편지를 써드렸다. 바쁜 업무 속에서 몇 줄을 적는 것이었지만 정성은 진심 그대로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제게 두 번째 어머니이자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항상 부엌 한쪽 장에 그것을 곱게 접어 보관해 두었다. 가끔 심란할 때마다 꺼내어 펼쳐보며 혼자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 지우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오던 중 동네 어귀에서 조심히 눈을 치우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모자를 눌러쓰고도 차가운 바람에 볼이 벌겋게 된 어머니를 보고 그는 급히 다가갔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하면 되잖아요. 손 시려우시게 왜 굳이...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 바쁜 거 알잖아. 그냥 운동 삼아 했지 뭐. 그 모습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었다. 그녀는 집의 주인도 아니었고 친어머니도 아니었지만 그 집에서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어머니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실버댄스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을 위해 김밥을 싸고 손주와 함께 미술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말했다. 어머님은 사위복 참 좋으시다. 저런 사위 드물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에요. 사위 아니라. 지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평온할 때 가장 큰 파도가 몰려오기도 한다. 어느 날 지우는 예원의 동생 서태양 부부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큰 가방을 들고 말없이 이렇게 말했다. 나 태양이네 집에서 잠깐 살다 오마. 그 말이 모든 전환의 시작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가방을 싸들고 말했다. 지훈아, 예원아, 나 당분간 태양이네 집에서 지내볼까 해.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 손이라도 보태줘야지.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원이 말릴 줄 알았는데 그녀 역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 거기도 엄마가 필요할 테니까. 그렇게 김 여사는 15년 가까이 살아온 익숙한 집을 뒤로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태양의 아내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고 어머니가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달라졌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다듬고
미역국을 끓이고 쌀뜨물로 베란다를 닦았다. 정성껏 밥을 차려도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밥상에 앉았고 태양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생하셨어요. 한마디만 툭 던졌다. 어느 날 아침 김 여사가 부엌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며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거실 청소도 좀 부탁드려요. 먼지가 많아서.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몸이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살뜰히 배우고 며느리들에겐 정으로 다가가고 싶었건만 그날 며느리의 말투는 명백히 부탁이 아닌 지시였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꺼풀이 무겁고 다리는 저렸지만 마음속이 더 쓰라렸다.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 걸까? 며칠 후 그 의문은 분노로 바뀌었다. 오늘의 지금 분노로 바뀌었다. 김 여사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우연히 방문이 반쯤 열린 방 안에서 태양의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진짜 못 살겠어. 어머니가 계속 우리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혀. 집안일은 다 하시는데 그게 문제야. 눈치 보이게 해. 엄마가 어떻게든 오셔서 말씀 좀 해줘. 김 여사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그 조용한 딸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참지 못했다. 방문을 밀고 들어간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눈치 보이게 하니? 태양의 아내는 깜짝 놀라 폰을 끊고 어물쩍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친구랑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오해 마세요. 하지만 김 여사의 얼굴은 단호했다. 나는 네 엄마는 아니지만 내 아이 낳으라고 네 밥하고 청소하고 뒷바라지하러 온 것도 아니야. 가족이라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잠시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섰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예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와 다르게 낮고 느린 목소리였다. 예원아, 나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구나. 다음날 지훈이 어머니를 데리러 갔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손에 따뜻한 장갑을 끼워주며 말했다. 춥죠? 오늘은 어묵국 끓일까요? 어머니는 말없이 웃었고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시 돌아온 집. 익숙한 나무 냄새와 가스레인지의 소리, 손주의 목소리, 그리고 지훈의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여기가 내 진짜 집이었구나. 며칠 후 지훈은 아내와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장모님이 태양의 집에서 받았던 상처, 그것은 단지 말 몇 마디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필요한 사람에서 불편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여보, 우리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모셔올까? 예원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자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될까봐 절대 안 돌아오시려 할 거야. 지훈은 한참 고민하다가 작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럼 엄마 건강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모시는 거야. 거기서 입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임시로 모셔온다고 말하고 예원의 눈이 커졌다. 이내 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지훈은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난번 혈압이 높으셨잖아요. 지인 중에 괜찮은 병원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검진만 받아봐요.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처음엔 사양하던 김 여사도 지훈의 간절한 말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는 지훈이 이미 모든 예약을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정중하게 말했다. 혈압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뇌혈관에 미세한 이상 신호가 보여서요. 며칠 정도 입원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여사는 놀란 듯 했지만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어머니, 우리 집에서 잠깐 지내세요. 병원 왔다 갔다 하려면 불편하니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15년을 살아온 집으로.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지훈과 예원이 더 자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는 것이다. 지훈은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약을 챙겨드리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제가 퇴근하고 김치찌개 끓일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됐다. 내가 끓여줄게. 지훈아 너는 언제나 퇴근이 늦잖니. 그러면서도 장을 보러 나갈 땐 지훈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다. 파두부 대파 청양고추,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꽁치 통조림.
장보는 길 지우는 혼자 웃었다. 그 송을시에 담긴 온기가 참 따뜻했다. 김 여사는 다시 동네 복지센터에 등록했다. 실버 요가반, 실버 댄스반, 그리고 손주 돌봄 봉사까지. 그녀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타인과 쉽게 마음을 터놓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온 이후 집안엔 다시 웃음이 피었다. 손주 지호는 방과 후 집에 들어오며 외쳤다. 할머니, 오늘 또 찐빵 있어요. 있지. 근데 수학 숙제 안 했으면 오늘은 없다. 그 대화만으로도 집안에 따뜻한 바람이 돌았다. 하루는 예원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때 엄마가 태양이네 집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괜찮아. 이젠 돌아오셨잖아. 그리고 우리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그 말에 예원은 눈시울을 붉혔다. 사람은 때로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기 직전에야 깨닫는다. 지훈과 예원은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김 여사는 밤마다 자신이 그동안 써온 작은 수첩을 꺼내어 한 줄씩 글을 적었다. 오늘은 지훈이가 버섯장조림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손주 지호는 학예회 준비로 바쁘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집이지. 그녀의 눈겐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김명자 여사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손주 지호의 도시락을 정성껏 쌌다. 지우는 출근길에 그녀에게 유자차를 타 드렸고 예원은 엄마 오늘은 춥다니까 나가지 마세요 라며 코트를 조심스레 걸쳐주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집에 혼자 남아있던 김 여사는 부엌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중심을 잃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듯 쓰러졌다. 그녀의 입술 끝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온 한마디. 지훈아. 퇴근하던 지훈은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의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급했고 숨이 가빴다. 지훈 씨 어머니가 지금 집에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응급차 부르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훈은 전화를 끊자마자 전속력으로 뛰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렸고 그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랐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 여사와 산산이 부서진 찻잔 조각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에요. 눈 좀 떠보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백뒤구를 눌렀고 눈물로 번진 시야 속에서 장모님의 미동 없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그녀는 2시간 가까이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예원은 병실 밖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서성였다. 그들의 옆에는 지호가 조용히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뇌혈관에 일시적인 혈류 장애가 왔고 조기 대처가 빨라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도 곧 돌아올 거예요.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예원은 눈물을 흘리며 지호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첫 마디를 꺼냈다. 지훈아, 여기 있니? 지훈은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무사히 깨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살짝 쥐며 말했다. 혹시 태양이한테 전화 좀 해줄래? 이젠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태양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3시간 후 그와 아내가 병실로 들어섰다. 김 여사는 눈을 감은 채로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조금 있어. 내 국민연금이랑 적금이랑 다 합쳐서 6천만 원 정도 될 거야. 태양과 며느리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 돈 너희에게 줄게. 너도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힘들게 사는 거 안다? 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김 여사는 그가 반응을 하지 않자 살짝 눈을 뜨고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지훈아, 나 너한테도 줄 게 있어. 집에 내가 남겨놓은 작은 상자 하나 있을 거야. 너랑 예원이가 꼭 열어봐. 태양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무슨 상자 말씀이세요? 하지만 김 여사는 다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사위가 아들보다 낫다는 말 진짜였어. 그 순간 병실 안은 적막했다. 태양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김 여사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예원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왜 태양이한테 돈을 다 주시고 우리에겐 상자 하나만 남기셨을까?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상자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야.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 그거면 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묵직한 궁금증이 자라고 있었다. 그 상자 속엔 대체 무엇이 담겨 있을까? 며칠 후 김 여사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녀가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했다. 예원은 매일 출근 전 병실을 찾았고 지우는 퇴근길마다 간단한 과일과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원을 향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우는 병원에서 돌아와 장모님의 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한쪽 서랍장 아래 깊숙한 곳에 묵직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는 따로 없었고 뚜껑은 살짝 덜 닫힌 채였다. 그는 조용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색 반지와 팔찌 그리고 노란 빛이 감도는 송어울 누렇게 바랜 사진 2장이 들어있었다. 한 장은 젊은 시절의 김 여사와 그녀의 아이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다른 한 장은 뜻밖에도 지훈이 첫 월급으로 김 여사에게 드렸던 작은 카네이션 코사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지훈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상자 맨 아래에서 뭔가 단단한 종이 묶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 서류였다. 서울 금천구 소재 24평형 아파트, 소유자 박지훈. 그는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다시 서류를 뒤적이자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약 1년 전 김 여사가 법무사를 통해 조용히 명의 이전을 진행한 기록, 지훈의 주민등록 번호와 도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 날 김 여사가 갑자기 지훈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순간, 건강보험 갱신이 필요하다는 핑계에 별 의심 없이 건넸던 것이다. 지훈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손에는 아직도 상자 속의 반지가 들려 있었다. 낡고 빛바랜 은반지. 그런데 문득 반지 안쪽에 각인된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위는 내 아들이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동안 내색 한 번 없이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해왔던 장모님의 진심. 그 말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상자와 서류를 조용히 예원에게 건넸다. 예원은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겼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우는 그녀를 조용히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한테 남기신 건 단지 집이 아니야. 이건 어머니의 마음 그 자체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으로 가득 찼다. 다음날 지우는 장모님이 있는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여전히 약하게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어머니,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 어제 그 상자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준비하셨나요? 김 여사는 작게 웃었다. 네가 그런 거 밝히면 안 받는다고 할까봐. 그리고 나는 진심을 받았으니까. 그게 전부였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 부족한 사위지만 평생 어머니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진짜 내 아들이네? 봄이 오는 길목이었다. 병실 창밖의 나무에선 연두빛 새싹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김명자 여사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의사의 허락에 외출이 가능해졌다. 지훈과 예원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휠체어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다. 집 앞에 도착하자 손주 지호가 가장 먼저 달려나와 외쳤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오신 거예요? 김 여사는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도 앉아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김 여사가 상을 차릴 순 없었지만 그녀는 지훈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된장간은 이제 내가 한 것보다 더 낫네. 모두가 웃었다.
며칠 후 예원은 지훈과 함께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 등기 서류를 정리하며 작은 모임을 준비했다.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였다. 그들은 서태양과 그의 아내도 초대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김 여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양아, 지난번 병원에서 했던 말 기억하지? 내가 준 돈 그거 다 내 몫이야. 조건도 요구도 없어. 하지만 내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넌 이제 좀 알겠지. 태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후회와 민망함 그리고 약간의 눈물이 엉켜 있었다. 네가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내가 충분히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그동안 네 마음속엔 불공정함이 쌓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손을 잡자. 그 말에 태양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지우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면 돼. 그날 밤 김 여사는 지훈에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자필로 남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편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지훈아, 처음 너를 사위로 맞이했을 땐 솔직히 불안했단다.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뭔가 부족해 보였으니까. 그런데 널 보며 난 평생 배운다. 진짜 가족이란 함께 있어주는 사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란 걸. 너는 내 아들보다도 더 내 아들이었어.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준 순간부터 난 외롭지 않았어.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딸처럼 돌봐준 예원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편지를 다 읽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을 닦으며 가만히 예원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말보다 강한 유대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몇 달 뒤 김 여사는 다시 동네 실버센터에 등록했다. 예전처럼 활발히 활동하긴 어렵지만 그녀는 손뜨개 교실에서 작은 목도리를 하나하나 짜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완성품은 지훈에게로 향했다. 올 겨울엔 이거 두르고 출근해. 지훈은 그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목에 감으며 말했다. 어머니 손으로 만든 건 어디 명품보다 더 따뜻해요. 그 웃음 속엔 수많은 계절을 함께 보낸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사위이자 며느리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시간과 진심 어린 손길이다. 한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고 그 삶을 함께 걸어가는 건 책임이 아니라 축복이다. 어쩌면 누군가의 부모가 될 우리도 언젠가 이 김 여사처럼 말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도 조용히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박지우는 옛날 상자를 다시 꺼내어 조용히 열었다. 장모님이 남긴 반지 사진, 그리고 자필 편지 한 통. 그는 그 편지를 지그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제게 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군요. 그가 느끼는 따뜻함은 그저 유산이나 물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묻어둔 고마움, 데이 두 타이, 치던 잔 라모카우 츠킵너이.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사연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지금도 어딘가엔 박지훈처럼 묵묵히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김명자 여사처럼 조용히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세요.